거실 안. 장례 직후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자녀들이 몰려와 미영을 둘러싼다. 어머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왜 전 재산의 70%를 당신에게 남기셨겠어요? 우리를 무시하신 거라고요. 아버지는 치매셨어요. 판단 능력이 없으셨다고요. 당신이 영향 준 거 아니에요. 아빠가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실 분이 아니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나도 몰랐어. 나도 지금 처음 들은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함부로 의심하지 마.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흐른다. 숨 막히는 긴장감, 서로를 노려보는 눈빛. 이 장면에서 바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영입니다. 올해 55살이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작년 10월의 어느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남편 박정호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어요. 78세였던 남편은 아침에 평소처럼 신문을 보다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거든요.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경제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제가 아침을 차려놓고 남편을 부르러 갔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 남편이 소파에 기대어 앉은 채로 그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됐어요. 처음 만날 때 남편은 이미 전처와 사별한 상태였고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인 박진우가 52, 차남 박진혁이 43, 그리고 딸인 박미정이 46이었어요. 모두 제 나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았죠.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우연히 제 가게에 꽃을 사러 오셨다가 알게 된 거였죠. 전처분이 돌아가신 지 3년쯤 지난 때였는데 남편이 매주 한 번씩 전처분 산소에 갈 꽃을 사러 오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주 오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남편은 정말 신사적이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보다 23살 많으셨지만 전혀 나이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젊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6개월 정도 알고 지내다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1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미정이가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아빠의 새 부인이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다는 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미정이가 저를 째려보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해요. 미정이가 아버지에게 정말 이분과 결혼하시는 거냐고 따지듯이 물어보던 모습도 생각나고요. 진우와 진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속마음은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진우는 저를 볼 때마다 뭔가 경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고요. 특히 남편이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최근 몇 년간은 저와 아이들이 힘을 합쳐서 간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가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고, 밤에 잠을 못 이루실 때도 많았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미정이는 주말마다 와서 아버지를 돌봐주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물론이고 세 자녀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법무법인 사무실이었는데 회의실 안 분위기가 무척 엄숙했어요. 변호사 김 선생님이 안경을 쓰고 천천히 봉투를 열더니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장례 방식에 대한 내용, 회사 경영권에 대한 내용. 그런데 재산 상속 부분에서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저의 전 재산 중 70%는 부인 윤미영에게, 나머지 30%는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바늘 하나 떨어뜨려도 소리가 날 것 같을 정도로 말이에요. 저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유언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저도 재산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70%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된 상태로 변호사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변보사 김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유언장은 박 회장님께서 6개월 전에 직접 작성하신 것이고 필체 감정도 마쳤고 증인도 2분 계신다고 하셨어요. 진혁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치매셨으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놀랄 정도였어요. 미정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자신들을 이렇게 차별하실 분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남편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강남의 빌딩 2채와 압구정 동집, 그리고 주식과 현금까지 합치면 100억은 좋게 넘을 거라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중 70%를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재산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생활비 정도만 받아서 쓸 뿐, 큰 돈을 만질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남편이 모든 걸 관리하셨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진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진우는 저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미영이라고 부르거나 말을 놓았는데 그때는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뭔가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거리감이 느껴졌달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놀랐다고, 아버지께서 이런 결정을 하실 줄 몰랐다고 말이에요. 미정이가 제 팔을 잡으면서 가족회의를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라고 했지만 그 우리 안에 제가 포함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던 집인데 그날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항상 앉아 계시던 거실 소파를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남편은 평소에 매우 신중한 분이셨거든요. 특히 사업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더욱 그랬어요. 작은 일도 여러 번 검토하고 또 검토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진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진우는 저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내일 저녁에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상황이 어색했거든요. 뭔가 해결해야 할 것 같았고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남편 생각이 났고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세 남매가 모두 집에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말 반가웠을 텐데 그날은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진우 며느리인 수진이도 함께 왔고 진혁이 아내 영희, 그리고 미정이 남편 상훈이까지 온 가족이 다 모인 거죠.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올 때마다 인사는 했지만 평소처럼 웃으며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뭔가 회의를 하러 온 사람들 같았달까요? 거실에 둘러앉아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안인데 말이에요. 특히 손자들이 와서 뛰어놀던 거실이 이렇게 조용할 줄이야. 진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자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벌써 불편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아버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게 2년 전인데 유원장은 6개월 전에 쓰셨다고 하니까 정말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셨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의심할 만도 하죠. 하지만 그 의심의 대상이 저라는 게 마음 아팠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이해한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치매 초기셨고 간혹 정신이 맑으실 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치매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가끔 기억을 못하시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정도였거든요. 중요한 결정을 못 내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혁이가 좀 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아버지께 뭔가 영향을 주신 건 아니냐고. 아버지 혼자서는 이런 결정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15년 동안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의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진혁에게 그런 말은 너무하지 않냐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이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오빠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럼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말씀이냐고. 아버지가 갑자기 70%를 물려주시겠다고 하셔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다고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사실이니까요. 정말 몰랐거든요. 저도 정말 놀랐다고. 아버지께서 평소에 유원장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신 적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사실 남편은 유원장에 대해 거의 언급을 안 하셨어요. 한두 번 만약 내가 먼저 가면 내가 고생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영희가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최근에 아버님 통장 관리는 누가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 남편이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지난 1년간은 제가 통장을 관리했거든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가 했다고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기억력이 안 좋아지시면서 은행 업무가 어려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진혁이 눈을 번쩍 뜨면서 그럼 제가 아버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활비랑 병원비, 간병비 정도만 썼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저는 큰 돈을 쓴 적이 없어요. 생활비, 병원비, 남편이 드시는 약값, 그런 것들만 썼거든요. 가끔 제 용돈을 쓸 때도 남편께 미리 말씀드리곤 했어요. 진우가 끼어들었어요. 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상한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상훈이 조용히 유원장 무효 소송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운다는 게 상상도 못했거든요. 미정이가 반대했어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좀 더 차근차근 얘기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어요.
수진이와 영희도 남편들 편에서 저를 의심스럽게 보고 있었고 상훈이는 아예 법적 대응을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아니, 사실 결론은 있었죠. 저를 의심한다는 것과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는 것. 모두가 집에 돌아간 후 저는 남편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책들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경제학 책, 경영 관련 서적들. 남편이 얼마나 신중하고 체계적인 분이셨는지 알 수 있는 책들이었어요. 정말 남편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정말 몰랐던 남편의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 사진에게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나요?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의심할 줄 아셨나요? 며칠 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회사 고문 변호사였던 이철수 변호사님이었어요. 목소리가 무척 진중했어요. 저에게 한번 뵙고 싶다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이 변호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40년 넘게 남편과 친분을 쌓아온 분이라 남편의 속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이 변호사님이 사실 정우 형이 유언장을 쓰기 전에 자신에게 상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상의를 하셨느냐고 물었죠. 이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자녀들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다고, 특히 진우 때문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우 때문이라니요? 제가 놀라서 물으니까 변호사님이 상당한 금액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5억 원 정도. 부동산 투자한다고 해서 몰래 빼돌렸는데 그 투자가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진우가 그런 일을? 평소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진혁도 마찬가지라고, 도박 빚이 있어서 남편이 몇 번 대신 갚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었다고요. 남편이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하셨다고, 특히 금전 관리 능력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맡기고 싶어 하셨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은 또 다른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남편이 미정이 남편 상훈에 대해서도 걱정하셨다고, 사업 감각이 없는데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이미 몇 번 실패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남편이 저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이 진우나 진혁이에 대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이유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진우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진우는 저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진우가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실 자신이 회사 돈을 잠깐 빌려 쓴 적이 있다고 아버지가 아셨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역시 이 변호사님 말씀이 맞았네요. 얼마나 빌려 썼느냐고 물으니까 5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투자하려다가 지금은 다 갚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화를 많이 내셨다고, 그때 정말 실망하셨던 것 같다고 했어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다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면서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래도 가족인데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진우가 부끄러워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더욱 말씀드리기 어려웠다고,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는지. 진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사실 그 일 이후로 아버지와 관계가 많이 어색해졌다고,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막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에는 진혁이도 찾아왔어요. 역시 혼자였고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진혁이 저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신도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혁이도 도박빚 때문에 아버지께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큰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3억, 두 번째는 2억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주식 투자라고 거짓말을 했었는데 나중에 들켜서. 진혁이가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온라인 카지노에 빠져서 거의 중독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진혁이가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영이한테 부탁하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도박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제야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더 많은 책임을 맡기신 거겠죠. 미정이도 몇 일 후에 찾아와서 상훈이의 사업 실패담을 털어놓았어요. 미정이가 언니라고 부르면서 사실 상훈이가 지금까지 사업을 3번이나 실패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뒤처리를 해주셨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첫 번째는 치킨집이었는데 6개월 만에 망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 세 번째는 카페였는데 모두 1년을 못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임대료며 인테리어비며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요. 미정이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 때문에 시아버지께 계속 민폐를 끼치게 됐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듣고 나니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금전 관리 능력이나 판단력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으셨던 거죠. 하지만 진실을 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진우와 진혁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공식적으로 법적 분쟁이 시작된 거죠. 통지서를 받아보니 정말 기분이 복잡했어요. 15년 동안 가족으로 지내던 사람들과 법정에서 만나야 한다니. 미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라고 부르면서 오빠들이 정말 소송을 냈다고 울먹거리면서 말하더라고요. 미정이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자신은 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들이 너무한다고 생각한다면서요. 하지만 상훈이는 오빠들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가족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군요. 저는 급히 변호사를 구해야 했어요. 친구의 소개로 상속 전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경력이 20년이 넘는 베테랑이셨어요. 이런 경우 승소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박 변호사님이 유언장이 진짜이고 작성 당시 정신 상태가 정상이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 법정에 갔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초동 법원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법정에서 마주 앉게 될 줄이야. 법정 안 분위기도 정말 차갑고 딱딱했어요. 진우와 진혁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수진이와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정이만 제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을 뿐이었어요. 진우 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남편이 치매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제가 그걸 이용해서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진우 변호사가 피고인 윤미영은 고인의 치매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유언장 작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어요. 제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박정호 회장은 치매 초기 단계였고 유언장 작성 당시에는 충분히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증인도 있고 필체 감정 결과도 본인이 직접 쓴 것으로 나왔다고 하셨어요. 법정에서 여러 증언이 나왔어요. 남편의 주치의 선생님도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박 회장님은 치매 초기 단계셨지만 간헐적으로 정신이 매우 맑을 때가 있었다고 증언하시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놀랄 정도로 명확했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신 시기도 그런 때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진우 측에서도 계속 반박했어요. 진우 변호사가 피고인 윤미영은 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고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단지 남편을 돌봤을 뿐인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당연히 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법정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진우 측에서 제출한 증거 중에 남편과 제가 다툰 녹음 파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은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남편이 치매 증상 때문에 화를 내시던 날이었거든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고 계속 의심하시면서 저도 지치고 힘들어서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누군가 녹음해 둔 거였어요. 녹음 파일에서 남편이 소리치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돈을 왜 내 마음대로 써? 너는 결국 돈이 목적이었구나. 나를 속였어. 그리고 제 목소리도 들렸어요. 당신 병원비랑 약값인데 왜 그러세요? 저도 지쳐요. 매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못 살겠어요. 법정에서 그 녹음을 들으니까 정말 부끄럽고 억울했어요. 그날은 정말 힘든 날이었거든요. 남편이 치매 때문에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고 계속 의심하시던 때였어요.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시는 남편을 돌보느라 저도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잤던 때였고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제가 돈 때문에 남편과 다투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문맥을 모르니까 말이에요. 판사님이 이 녹음은 언제, 누가 한 것인지 물어보셨어요. 진우 변호사가 고인의 간병인이 녹음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인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서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간병인 김 아주머니가 이런 녹음을 해뒀다는 걸. 정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김 아주머니는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부터 고용한 분이었어요. 낮 시간에 남편을 돌봐주시고 저는 밤에 돌봤거든요. 평소에 저한테 고맙다고 잘해주신다고 그러시더니 법정이 끝난 후 복도에서 진우를 만났어요. 진우에게 간병인이 녹음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해달라고 부탁한 거였다고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냐고 물으니까 진우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유언장 분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진우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니.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가족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특히 미정이와 저 사이가 미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정이가 확실히 제 편이었어요. 오빠들의 소송에 반대하고 저를 위로해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정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미정이가 찾아와서는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언니라고 부르면서 오빠들과 합의하는 게 어떨까 하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합의냐고 물으니까 재산을 반반씩 나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50%, 자신들이 50%, 그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정이가 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정이에게 너도 결국 돈이 문제냐고 물었어요. 미정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변명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게 싫어서라고. 그리고 상훈이가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역시 돈 문제였군요.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미정이도 결국 돈이 아까운 거구나 싶었습니다. 70억과 30억의 차이는 정말 크니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진우 며느리인 수진이가 저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따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아무도 모르게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수진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오빠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도록 말이라고 대신 조건이 있다면서요. 무슨 조건이냐고 물으니까 아이들 교육비랑 집 보증금을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3억 정도면 된다면서. 그럼 자신이 진우를 설득해서 소송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겉으로는 가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모두 돈이 목적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수진이에게 너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당황하면서 변명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정말 가족 화합을 위해서라고, 그리고 진우가 회사 문제로 지금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붙잡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어머니가 70%를 다 받으실 거 아니냐면서 그 중에서 조금만. 수진이에게 그만하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혹시 제가 너무 고집스러운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사실 70%는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70억이 넘는 돈이에요. 제가 혼자 다 가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남편의 뜻이 그러셨으니까 함부로 바꿀 수는 없죠. 그날 밤 남편 사진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걸까요? 가족들이 이렇게 싸우게 될 줄 아셨나요? 다음 날 또 다른 반전이 있었어요. 진혁이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형한테는 비밀인데 자신이 어머니 편에 설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사실 자신이 아버지한테 받은 도움이 많아서 양심적으로 어머니를 반대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혁이 말로는 형인 진우가 너무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형은 이미 회사도 물려받고 강남 집도 받았는데 유산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동시에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진혁이도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그 의심이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혁이 아내 영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진혁이가 또 도박을 시작했다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니까 온라인 포커에 빠져서 이번에는 2억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집까지 담보로 잡힐 뻔했다면서요. 그제야 진혁이가 왜 갑자기 제 편에 서겠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유산을 받으면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한 거였어요.
정말 허탈했어요. 결국 모두가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훈이까지도 저에게 와서 개인적인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1억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하더라고요. 갑자기 왜냐고 미정이는 알고 있냐고 물으니까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미정이는 모르고 있다고 혼자 결정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했어요. 법정에서는 저를 공격하면서 뒤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니. 상훈이에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데 상훈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어머니가 많이 받으실 거 아니냐면서 가족인데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성공하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리겠다면서요. 상훈이에게 미정이한테 먼저 상의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15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문제점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법정 공방이 거의 1년째 이어지던 어느 날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진우의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터진 거였어요. 그날 아침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기업 2세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라는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진우 얘기였어요. 경찰이 와서 진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진우가 회사 돈을 훨씬 더 많이 빼돌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진우 회사 회계팀장이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면서 말이에요. 경찰에서 진우 상무가 지난 3년 동안 총 15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5억이 아니라 15억이라니.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뉴스 인터뷰에서 회계팀장이 처음에는 단순한 대여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금액이 커지더라고 했어요. 허위 계약서도 만들고 가짜 영수증도 만들어서 정말 조직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우가 구속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 원장 무효 소송의 주요 원고가 구속된 거니까 소송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수진이가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진우가 감옥에 가면 자신들 가족은 어떻게 사냐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 화가 났지만 그래도 15년 동안 가족이었으니까. 수진이에게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수진이가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정신이 나갔었다고, 어머니를 의심하고 돈만 생각했다면서요. 수진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사실 진우도 후회하고 있다고, 어머니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하지만 지금 구치소에 있어서 직접 사과를 못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온라인 도박으로 빚이 5억까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라고 했어요. 영희가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진혁이가 목숨을 버리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자신들 잘못이라고, 어머니를 의심하고 소송까지 걸어서 미정인에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다고 했어요. 상훈이가 저 몰래 시작한 카페가 몇 달 만에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라고 부르면서 상훈이가 또 사업 실패했다고, 이번에는 정말 큰 빚이라고. 3억 가까이. 집까지 처분해야 할 것 같다면서요.
결국 세 남매 모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어요. 법정에서는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아이들이 정말 어려울 때,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도와주면 된다는 부분을 말이에요. 아, 이게 남편이 말씀하신 그때구나 싶었어요. 법정 공방이 몇 달째 계속되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남편의 오랜 비서였던 최 과장님이었습니다. 최 과장님은 3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일한 분이에요. 남편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중 한 분이죠. 사모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표정이 무척 심각했어요. 최 과장님이 가져온 건 남편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한 또 다른 편지였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게 주시면서 만약 가족들이 다툰다면 그때 공개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편지 봉투에는 미영에게라고 남편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남편의 진짜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미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아이들이 유언장에 대해 다투고 있을 거야.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했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긴 이유를 설명해 줄게. 첫째, 진우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어. 5억이라는 큰 돈이었지. 물론 나중에 갚았지만 그 일로 나는 큰 실망을 했어. 더 심각한 건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계속해서 회사 돈을 함부로 쓰더라고. 둘째, 진혁이는 도박 중독이 있어. 이미 2번이나 큰 빚을 대신 갚아줬는데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돼. 본인은 끊었다고 하지만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 미정이는 착한 아이지만 남편에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 상훈이가 사업 실패를 여러 번 했는데도 계속 투자하려고 해. 그때마다 미정이가 뒷수습을 해야 하고 상훈이 사업 감각이 없다는 걸 미정이도 알면서 왜 말리지 못하는지 답답해. 그래서 너에게 더 많은 재산을 맡기고 싶었던 거야. 내가 아이들을 잘 돌봐줄 거라고 믿거든. 하지만 무조건 주라는 뜻은 아니야. 아이들이 정말 어려울 때,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도와주면 돼. 너는 지난 1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내 치매 때문에 더 힘들었을 텐데도 끝까지 돌봐줘서 고마워. 처음에 아이들이 너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참고 견뎌줬고, 아이들이 지금은 원망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그들도 결국은 좋은 아이들이거든. 단지 돈 앞에서 조금 욕심을 부릴 뿐이야. 내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줘. 나는 너를 믿어. 사랑하는 미영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원망하지는 마. 그들도 결국은 내 피를 받은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 정우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정말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단순히 저를 편애해서가 아니라 정말 가족 전체를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던 거죠. 최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마지막 몇 달 동안 이 문제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자녀분들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특히 금전 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편지까지 준비해 두셨냐고 물으니까 회장님이 아마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셨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신 거라고요. 저는 이 편지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것만으로도 남편의 진짜 의도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편지가 공개된 후에도 진우 측에서는 계속 반박했어요. 진우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주장을 이어갔거든요. 이것도 조작된 것일 수 있다고, 필체 감정을 다시 요청한다고 진우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역시 남편이 직접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편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더욱 신빙성이 높았어요.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서 가족들의 본색이 더 드러났어요. 특히 수진이의 행동이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진우가 구속된 후에도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거든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협박을 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어머니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과거냐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아버님과 결혼하기 전에 빚이 있었다는 걸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빚 때문에 아버님과 결혼한 거 아니냐면서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수진이에게 그때 빚은 아버지 병원비 때문이었다고 말했어요. 내가 그것도 모르냐면서요. 사실 남편과 처음 만날 때 제가 2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암 수술을 하시면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당시 제가 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아버지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결혼 이유는 절대 아니었어요. 남편도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셨고 오히려 제가 부모님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더 좋아하셨거든요. 결혼 후에 빚을 갚는 걸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그럼 결혼 후에 어머니 친정에 얼마나 많은 돈을 보내셨냐고 그것도 다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친정에 도움을 준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것도 남편이 알고 계셨던 일이고 수진이에게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어머니야말로 처음부터 계산적이었던 거 아니냐면서 15년 동안 아버님 옆에 있으면서 재산을 노린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15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남편이 치매에 걸렸을 때도 밤낮으로 돌봤고 아이들 결혼할 때도 친어머니처럼 챙겨줬는데 수진이에게 15년 전 내 결혼식 때 누가 제일 많이 도와줬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외로워할까봐 내가 얼마나 신경 써줬는데 수진이도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수진이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올 때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시어머니 역할을 제가 다 했어요. 상훈이도 비슷했어요. 미정이 남편인 상훈이가 저에게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1억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했어요. 갑자기 왜냐고 또 사업 실패한 거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이번에는 확실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카페인데 정말 잘 될 것 같다면서요. 저는 황당했어요. 법정에서는 저를 공격하면서 뒤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니 상훈이에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데 상훈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어머니가 많이 받으실 거 아니냐면서 가족인데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성공하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리겠다면서요. 상훈이에게 너희는 지금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은 빌려달라고 하냐면서요. 상훈이가 그건 형님들이 하는 일이고 자신은 어머니를 믿는다고 말했어요. 정말 일관성이 없었어요. 편할 때는 가족이라고 하고 돈이 필요할 때는 또 가족이라고 하고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진혁이 도박 문제로 힘들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진혁이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그 돈을 제게 요구하는 게 이상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15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문제점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15년 동안 쌓아온 정이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1심, 2심 모두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습니다. 유 원장이 유효하다는 판결이었어요. 판결문에서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고인의 의사는 명확했으며 유 원장 작성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요. 또한 고인이 남긴 편지를 통해 유 원장 작성 이유도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상속인들의 과거 행동 패턴을 고려할 때 고인의 판단은 합리적이었다고 본다고 하셨어요. 저는 승소했지만 마음이 그리 기쁘지는 않았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세 남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특히 진우는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고 나온 상태였는데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진우가 먼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욕심을 너무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요. 진혁이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신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박을 끊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정말 이번에는 확실하게. 미정이가 울면서 언니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너무했다고 말했어요. 15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는데 언니를 의심하고 상처만 드렸다면서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들도 결국 제 가족이구나.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15년 동안 함께한 가족인데 며칠 후 저는 세 남매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70%는 제가 받겠지만 그 돈으로 여러분들을 도울 거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진우에게는 횡령사건 변호사비와 배상금을 제가 대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앞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진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라고 부르며 자신이 그런 잘못을 했는데 하고 말했어요. 진우에게 가족이니까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이런 일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진혁에게는 도박빚도 제가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박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재발하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혁이도 울면서 어머니라고 부르며 정말 끊겠다고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미정이에게는 상훈이 사업빚도 정리해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앞으로는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세 남매가 모두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제게 와서 안겼어요. 수진이도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미쳤었다고 어머니를 그렇게 의심하고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정말 철없었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상훈이도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며 사과했어요.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렸다면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힘들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화목해요. 진우는 횡령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대기업 상무에서 중소기업 사원으로 내려가는 게 자존심 상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만족해하고 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며 이제야 진짜 일하는 맛을 안다고 말하더라고요. 수진이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고 있고요. 예전처럼 명품백을 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훨씬 더 밝아 보여요. 진혁이는 도박 치료를 받고 완전히 끊었어요. 1년 넘게 도박을 안 하고 있어요. 영희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며 손님들이 음식이 맛있다고 한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가서 밥을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진혁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할 줄 몰랐거든요. 미정이와 상훈이는 무리한 사업 대신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어요. 상훈이는 대기업 협력업체에 취직했고 미정이는 동네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언니라고 부르며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고 미정이가 말하더라고요. 빚도 다 갚았고 지금은 작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돈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박정호 사회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원하셨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재단 일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께도 나누어 드리는 기분이거든요. 가끔 남편 사진을 보면서 말해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 더 고마워하네요. 당신의 깊은 뜻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새 남매도 이제는 진심으로 저에게 고마워해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때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찾아와요. 지난주에는 진우가 어머니라고 부르며 아버지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었다고 자신들이 그때 철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다 지나간 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게 아버지도 제일 기뻐하실 거라고 말이에요. 손자들도 이제 자주 와요. 예전에는 분위기가 어색해서 오기 싫어했는데 지금은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해요. 할머니라고 부르며 우리 아빠가 할머니께 정말 고맙다고 한다고 진우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우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 분배가 아니었어요. 가족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였죠. 아이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5년 동안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면서도 때로는 소외감을 느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가족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리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 때문에 함께하는 가족이 됐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황혼의 전쟁이 아니라 황혼의 화해였던 거죠.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어려운 방법이었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자랑스러워요.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결국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낸 제 자신이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 말이에요. 뉴스에서도 자주 보고 주변에서도 종종 듣는 이야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거든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울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특히 가족들이 저를 의심하고 공격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때마다 남편 자리에는 사진을 놓고 함께 대화를 나누죠. 아이들이 말해요. 아빠, 저희가 이제 정말 철이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말해요.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당신의 선택이 옳았어요. 손자들도 함께 앉아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15년 전 이 가족의 새엄마가 됐을 때는 정말 불안했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색했고,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저는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이 가족도 저에게 꼭 필요한 가족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이 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긴 이유도 이제 완전히 이해해요. 단순히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 가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이죠.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요즘 아이들은 제게 말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수진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라고 부르며 자신이 그때 정말 미쳤었다고, 어머니를 의심하고 돈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다면서요. 영희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어머니라고 부르며 자신들이 법정에서 어머니를 공격할 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죄송하다면서요. 미정이는 아예 울면서 말해요. 언니라고 부르며 자신도 결국 돈 때문에 언니를 배신했다고, 그게 제일 후회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황혼의 전쟁은 끝났고 지금은 정말 평화로운 황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정말 고마워요. 어려운 방법이었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셨네요. 사랑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려요. 복잡하고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함께 나눈 윤미영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했던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자녀들과의 치열한 갈등. 돈 앞에서 무너지는 가족의 모습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아프지만 동시에 용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습니다. 재산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지만 남는 것은 결국 가족 간의 진심 어린 믿음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상처 주고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싸웠던 사람들이었지만 끝내 용기를 내어 다시 손을 잡았을 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삶은 언제나 뜻밖의 고난을 주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은 결국 사람,
그리고 가족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위로와 작은 희망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